혹시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신체적 폭력만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폭력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여성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뎌냈는지에 관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이야기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가정주부 김미애 씨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만 그 사랑은 곧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남편 이우진은 겉으로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극도의 구두쇠에 폭군, 그리고 술만 마시면 괴물로 변하는 남자. 그런 남편과의 삶이 40년을 넘어서자 김미애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죠. 첫 번째는 살충제를 탄 물을 남편에게 먹인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는 마지막 장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과연 이 여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정폭력의 실체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여성의 절박함을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65세 이우진의 가부장적 포갑. 2015년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이곳에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이우진은 65세 은퇴한 회사원이었고, 아내 김미희는 63세의 전업주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부부였지만 그들의 집 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우진은 전형적인 가부장이었습니다. 아니, 가부장을 넘어선 폭군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심지어 무엇을 먹든 간에 모든 것이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밥은 정확히 몇 시에 차려야 하고 반찬은 몇 가지가 되어야 한다. TV는 내가 보고 싶은 채널만 봐야 한다. 돈은 한 푼도 쓸 수 없다. 모든 지출은 나를 거쳐야 한다. 이것이 이우진이 정한 집안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는 극도의 구두쇠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아내가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식사는 매일 제 시간에 풍성하게 차려지길 요구했습니다. 김미애 씨는 이런 남편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친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를 알게 되면 그날은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술과 폭력으로 얼룩진 가정. 이우진의 포갑은 술을 마시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저녁 술을 마셨고,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엄격하고 무서웠던 그는 술만 마시면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밥이라고 차렸어? 술에 취한 이우진은 식탁을 뒤엎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차린 밥상이라도 그의 비위를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가 기분이 나쁜 날이면 아내가 무엇을 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때리고 밀치고 심지어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김미애 씨의 몸에는 늘 멍이 있었고, 때로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봐. 폭력 후에 이우진이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어제의 폭력을 언급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는 아내 김미희의 긴 세월. 그렇다면 김미애 씨는 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삶을 견뎌낸 걸까요? 첫째, 그녀가 결혼한 1970년대는 이혼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낙인이 찍히는 일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둘째, 김미애 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우진은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친절했고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과의 모임에서는 자상한 남편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중성 때문에 김미희 씨가 도움을 요청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조금 참으세요. 주변의 이런 반응은 김미희 씨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상황을 숨기게 되었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우진의 폭력과 통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의 감시와 통제는 24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김미희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분이 좋을까? 오늘은 무사히 하루가 지나갈까? 이것이 40년 넘게 계속된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는 살충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우진의 폭력은 아내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녀 큰아들 이준호, 둘째 딸 이수진, 막내 아들 이민수 역시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성적이야?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우진은 자녀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친구들과 놀다 늦게 들어오면 심지어 밥을 남기기만 해도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매를 드는 것은 일상이었고 때로는 아내를 때리는 것처럼 주먹과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아들 준호는 가장 많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높은 기대를 받았고 그만큼 더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이유로 더 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를 피해 집 밖을 배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둘째 딸 수지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우진은 딸에게는 직접적인 폭력을 덜 행사했지만 대신 언어적 폭력과 무시가 심했습니다. 여자애가 공부는 왜 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누굴 닮았는지. 이런 말들은 수진의 자존감을 깎아내렸고 그녀는 점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막내 민수는 형과 누나가 맞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말없이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투명 인간처럼 지냈고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씨는 자녀들이 맞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막아서면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이 끝난 후 아이들을 안아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조금만 참아. 이 말을 되풀이하며 김미희 씨 자신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성장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버지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크고 작은 몸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선생님들로부터 폭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폭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배운 방식으로 세상과 대응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유일한 의사소통 방식이 폭력이었고 그것이 그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딸 수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고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것이 수진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였던 어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이제 딸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민수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 자체가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폭력이 남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하나둘씩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대학 진학과 동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기숙사에 들어갔고 방학 때도 집에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아예 독립해서 살기 시작했고 집에 오는 횟수는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그 집에 못 가요. 준호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밖에서만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같이 나와 살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김미희 씨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둘째 딸 수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겨우 1년 사귄 남자친구였고 주변에서는 너무 급한 결혼이라며 말렸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남편의 눈치를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이혼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혼하면 또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막내 민수는 가장 늦게까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도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곳으로 진학했고 졸업 후에도 취업을 이유로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민수는 형과 누나처럼 쉽게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30대가 되어서야 결혼을 하며 독립했고 그때까지도 어머니를 남겨두고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김미희 씨는 비로소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녀들을 위해 참아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지속된 폭력과 통제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우진은 자녀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며 분노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다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김미희 씨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남편의 폭력은 더욱 거침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김미희 씨의 손은 부엌 선반 위 살충제병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2015년 7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우진은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는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김미희 씨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반찬이라고 만들었어? 이우진은 식탁을 뒤엎었고 김미희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남편의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내가 평생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애들도 다 너 닮아서 쓸모없는 놈들이 되었어. 바닥에 쓰러진 채로 남편의 폭언을 듣던 김미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그녀에게는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참아야 할 이유 같은 것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우진은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그녀에게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법적 다툼을 벌일 만한 용기나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미희 씨의 절망적인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당시 그녀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희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제 세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우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김미희 씨는 부엌 선반에서 살충제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어젯밤 당한 폭력의 기억이 그녀를 다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물컵에 살충제를 조금 섞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남편의 식탁 앞에 물컵을 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물 좀 더 가져와. 이우진이 물을 다 마시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김미희 씨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또 한 컵의 물에 살충제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우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미희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우진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외출 중 갑자기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가 마신 살충제의 양은 치명적이지 않았고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살충제 중독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김미희 씨가 남편의 물에 살충제를 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미희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40년 넘게 당해온 폭력, 견딜 수 없었던 고통, 그리고 절망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였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 미수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형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준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것이, 그저 자신만 도망쳐 나온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이우진은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아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에게도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는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그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나?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물론 이것이 진정한 반성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자신의 체면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계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재판을 받고 처벌받는다면 자신의 폭력 행위도 모두 세상에 알려질 테니까요. 결국 이우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놀라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용서하겠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한 남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이 탄원서를 보고 김미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가? 하지만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우진의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고 그가 준비한 것은 용서가 아닌 더 교묘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김미희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우진의 탄원서 덕분에 김미희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미수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인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40년간의 가정폭력 사실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미희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우진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니, 반갑게 맞이하는 척했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도 온화했습니다. 김미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걸까?
정말로 자신을 용서한 걸까? 처음 며칠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우진은 술도 마시지 않았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습니다. 김미희 씨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달라진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우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강요된 김이상궁.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김미희 씨에게 이우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내가 먹기 전에 당신이 먼저 한 숟가락씩 먹어줘요. 김미희 씨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또다시 음식에 독을 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먹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던 김이상궁처럼 말입니다.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미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는데도 남편은 그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해해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조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정말 그럴 마음이 없다면 먼저 먹어 보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이우진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그것은 김미희 씨에게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먼저 먹어 보여야 한다는 것. 그것은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불신한다는 것을 매번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거부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을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먼저 한 숟가락씩 떠먹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국도 먹어봐요. 반찬도 하나씩 다 먹어봐요. 밥도 한 숟가락. 이우진은 집요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올라온 모든 음식을 하나하나 먼저 먹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물까지도 먼저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과일도 먼저 한 입 먹어봐요. 차도 먼저 마셔봐요. 매 끼니마다 이런 의식이 반복되었습니다. 김미희 씨는 점점 식사 시간이 공포스러워졌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라 자신이 잠재적 살인자라는 것을 확인받는 고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우진이 이 모든 것을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심지어 자신이 관대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잖아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아니면 경찰에 다시 신고할까요?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중인 김미희 씨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우진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아내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신뢰는 이미 무너진 부부. 김이상궁 역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우진의 불신과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김미희 씨가 부엌에서 무엇을 하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김미희 씨가 모르게 부엌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살충제나 세제 같은 위험한 물질은 모두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했고 그 열쇠는 항상 자신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신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심지어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조차도 김미희 씨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두통약, 소화제, 심지어 비타민까지도 이우진이 관리했습니다.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허락을 받아야 했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정확히 보고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집에 돌아오면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과의 연락도 통제했습니다. 이우진은 아이들에게 전화할 때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감시했고 자신에 대한 불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애들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해요. 김미희 씨는 자녀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감시 속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면 이우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밤에 자는 것조차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우진은 김미희 씨가 자는 동안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침실 문에 잠금 장치를 달았고 밤에는 그 열쇠를 자신이 가지고 잤습니다.
김미희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남편을 깨워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교묘하고 잔인한 학대였습니다. 물리적 폭력은 줄었지만 심리적 고문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김미희 씨는 매일같이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불신과 감시는 그녀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이 정말로 나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나는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야. 이우진이 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죄책감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화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전화하면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고 아버지도 예전보다 상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미희 씨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적어도 감옥에서는 이런 굴욕과 감시를 당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우진이 자신을 용서한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더 완벽하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내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집안에서 평생 고문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이우진은 곧 더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김미희 씨의 노모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충제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미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모든 음식을 먼저 맛보아야 하는 굴욕, 24시간 감시당하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하는 신뢰의 부재.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미희 씨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음식을 먼저 먹어보라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우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못하겠다고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벌써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저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김미희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우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이 싫으면 나가면 돼요. 이혼하든지. 이것이 이우진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자신은 용서했는데 아내가 떠난 피해자가 되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희 씨는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세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며칠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미희 씨는 음식을 먼저 맛보는 것을 거부했고 이우진은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둘 다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우진이 갑자기 외출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말하지도 않고 나갔다가 저녁 무렵에 한 노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김미희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우진의 장모였습니다. 김미희 씨의 어머니는 85세의 고령으로 지난 5년간 양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고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김미희 씨는 매달 양로원비를 내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이우진이 말했습니다. 김미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를 왜 데려왔어요? 양로원에 계셔야죠. 양로원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우리 집에서 모시면 되잖아요. 당신도 엄마를 집에서 모시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효심 깊은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희 씨는 남편의 진짜 의도를 곧 알아차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시는 동안 당신이 모든 식사를 책임지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 식사도 당신이 먼저 먹어봐야 하고요. 이우진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요? 당신 친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음식은 당신이 먼저 먹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김미희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그녀의 노무를 방패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집에 왔다는 것에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미희야, 엄마가 여기서 지내도 괜찮겠니? 네, 엄마. 괜찮아요. 김미희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양로원으로 보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어머니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우진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장모를 집에 모셔옴으로써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김미희 씨가 음식을 먼저 맛보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음식은 거부할 수 있어도 노모의 음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당신이 먼저 먹어봐요.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매 끼니마다 김미희 씨는 어머니의 식사를 먼저 맛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의 음식을 맛보는 것보다 훨씬 더 굴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친어머니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행위였으니까요. 둘째, 김미희 씨의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치매가 있는 노인을 돌보는 것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었습니다. 식사 준비,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돕기, 약 챙겨주기 등 24시간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이우진은 장모 돌보는 것을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미희 씨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옷이 왜 이래요?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어머니 식사가 늦었어요. 당신 뭐 했어요? 셋째, 김미희 씨가 집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했고 이제는 어머니 때문에라도 남편 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어디 가려고요? 어머니는 누가 돌봐요? 넷째, 대외적으로는 효자 사위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장모를 집에 모셔와 돌보는 사위라니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아빠가 외할머니를 모셔왔다며요? 대단하시네요. 그들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미희 씨의 삶은 더욱 지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부담. 그녀는 하루에 몇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거나 배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체중은 10kg 이상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김미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희야, 너 많이 힘들지? 엄마가 미안하다. 치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미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이렇게는 살 수 없어. 그녀는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희상궁 역할, 24시간 감시, 그리고 어머니를 이용한 학대까지.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악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큰아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째 딸 수진과 막내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씨는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세월, 죄책감, 경제적 불안 등 수많은 것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2016년 봄 김미희 씨는 드디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40년 넘게 당해온 가정폭력의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들은 기록이 없었고 병원 치료 기록도 대부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미희 씨는 폭력을 당해도 병원에 잘 가지 않았고 가더라도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리가 증언하겠습니다. 세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목격한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당한 폭력, 어머니가 맞는 것을 본 기억, 그리고 가정에서의 공포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이우진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요, 이혼하고 싶으면 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우진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집의 소유권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우진은 평생 모은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4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모은 돈, 부동산, 예금 등을 합치면 약 8억 원 정도였습니다. 법적으로 김미희 씨는 그 절반인 4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우진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한 푼도 벌지 않았어요. 모두 내가 번 돈이에요. 왜 당신이 절반을 가져가야 해요? 부인께서 가정을 돌보며 내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김미희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우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조? 제대로 된 밥도 못 차렸으면서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내조입니까? 살충제 사건을 꺼낸 것입니다. 이우진은 이 사건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죠. 이것은 역공이었습니다. 피해자였던 김미희 씨를 가해자로 만들어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서 불리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법정 공방은 길어졌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펼쳤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미희 씨는 40년간의 가정폭력을 증명하려 했고 이우진은 아내의 살인 미수를 강조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살인 미수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고는 범죄자입니다. 판사님, 피고는 40년 넘게 원고를 폭행하고 학대했습니다. 원고의 행동은 극한의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방은 몇 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김미희 씨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이우진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별건을 하고 있었지만 집을 나가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았고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김미희 씨는 작은 방에 어머니와 함께 지냈고 이우진은 안방을 혼자 사용했습니다. 재판의 중요한 전환점은 자녀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봐왔습니다. 엄마가 맞는 것도 제가 맞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에게 맞아 코피를 흘렸던 일, 중학생 때 성적이 떨어졌다고 허리띠로 맞았던 일, 그리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고 있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던 일. 아버지는 술만 마시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까 술을 마셨을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딸 수진의 증언은 더욱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증언 중에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언어적 폭력이 심했습니다. 제가 못생겼다고 쓸모없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맞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착하게 굴면 성적을 잘 받으면 아빠가 엄마를 때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유가 있어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었어요. 막내 민수는 가장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태도 자체가 그가 얼마나 감정을 억압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려고 하면 막아서곤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대신 맞았습니다. 세 자녀의 증언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우진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우진의 변호사는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편파적입니다. 어머니 편을 들기 위해 과장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축소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해시태그 1심 판결. 그러나 몇 달간의 재판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김미희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이우진은 원고 김미희에게 40년 이상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했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살충제 투여 행위는 극한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피고의 장기간에 걸친 폭력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은 4대6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김미희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당신이 옳았다고 말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안도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우진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판결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는 즉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혼은 인정하되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 여자가 가져간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가? 절대 안 돼.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고 김미희 씨의 고통도 계속되었습니다. 해시태그 끝나지 않는 법정 싸움. 항소심은 1심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이우진은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원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살인 미수를 저지를 정도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많은 재산을 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는 김미희 씨의 정신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김미희 씨는 정신 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들을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했고 자신이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다행히 정상 범위 내이나 장기간의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이 관찰됨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정신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대의 피해자로서 당연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우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력을 최소화하려 했고 자녀들의 증언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훈육했을 뿐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손을 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아내가 먼저 저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런 변명들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의 비율을 놓고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재산 분할 비율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4대6에서 45대55로 김미희 씨가 받을 몫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이우진은 다시 상고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 여자에게는 한 푼도 안 줘. 해시태그 지쳐가는 김미희. 법정 싸움이 2년째 이어지면서 김미희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주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김미희 씨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어도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으면 완전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우진과의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자녀들은 격려했지만 김미희 씨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미희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로원으로 다시 모셔갔던 어머니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김미희 씨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자신의 젊음, 건강 그리고 이제 어머니까지.
이 모든 것을 이우진과의 결혼 생활에서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이우진도 왔습니다. 그는 조문객들 앞에서 슬퍼하는 척했지만 김미희 씨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김미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합의하고 싶어요. 재산은 조금 덜 받아도 괜찮으니 빨리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만류했습니다. 부인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하면 손해예요. 하지만 김미희 씨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이제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내고 싶어요. 결국 합의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미희 씨는 전체 재산의 40%만 받기로 했습니다. 법원 판결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2018년 가을 드디어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김미희 씨는 약 3억 원의 재산을 받았고 이우진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끝났습니다. 자유였습니다. 45년 만에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혼 후 김미희 씨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40년 넘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큰아들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더 일찍 구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드디어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김미희 씨는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우진은 혼자 큰 집에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후회했을까요? 자신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했던 일들을 반성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믿으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40년 가정폭력 생존기이자 극한의 상황에서 선택한 극단적 방법들,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유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통제, 감시,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김미희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이며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도와야 합니다. 셋째, 자녀들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직접 맞지 않더라도 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넷째, 가해자의 용서나 변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랜 시간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김미희 씨는 60대가 되어서야 자유를 찾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당신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난 2020년 큰아들 준호는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 8살 된 아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자신에게 대물림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준호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올라갔고 아들을 때리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되고 있어. 그날 밤 준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폭력,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두려움. 당신이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와 다른 점이에요.
아내의 말에 준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심리 상담을 시작했고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도 폭력적인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이 준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아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익혀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준호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날 때면 잠시 방을 나가서 심호흡을 하고 진정된 후에 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화가 났지만 너를 때리지는 않을 거야. 우리 대화로 풀자. 준호는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수지는 이혼과 재혼을 거쳐 지금은 세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5년 만에 끝났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모든 것에 순종했고 자신의 의견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연락 없이 사라져도 심지어 바람을 피워도 참았습니다. 제가 더 잘하면 되겠죠.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수진을 존중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더 짧았습니다. 수지는 이번에는 강한 남자와 결혼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점점 통제적으로 변했고 수진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답답해? 내 생각은 없어? 역설적이게도 수진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2년 만에 그 결혼도 끝났습니다. 현재의 세 번째 남편은 다행히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습니다. 수진아, 내 의견을 말해봐. 뭘 먹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도 수진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수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파스타가 먹고 싶어요. 작은 문장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엄청난 진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억압되었던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 것이니까요. 수진은 아직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내 민수는 세 자녀 중 가장 조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에 결혼했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아내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 기쁜 일은 없었어? 별로. 힘든 일은? 없어.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결코 화를 내지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해? 응. 얼마나? 그냥 사랑해. 더 이상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배우며 자란 어린 시절, 투명 인간처럼 살아야 했던 청소년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두려운 현실. 저는 화가 나는지 슬픈지 기쁜지조차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아내는 그제야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억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감정을 회복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맛있었나요? 그게 어떤 느낌인가요?
기쁨? 만족감?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뿌듯했어요. 오늘 비가 와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 미안했고 답답했어요. 당신이 웃을 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아내는 남편의 이런 작은 변화들에 감동했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민수는 감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감정 표현이 서툴고 큰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아내와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어머니 김미애 씨의 75세 생일을 맞아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이우진은 초대받지 못했고 자녀들도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어머니를 위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케이크와 선물 그리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수진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응, 상담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어. 아직도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만 이제는 통제할 수 있어. 나도 상담 받고 있어. 결혼은 3번째지만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감정 표현을 연습하고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전에는 못했을 거야. 우리 셋 다 많이 변했네. 세 자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픈 과거를 공유한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김미애 씨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엄마. 엄마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수진과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지키고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픈 과거,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호는 폭력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싸우고 있고 수지는 건강한 관계를 배워가고 있으며 민수는 감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애 씨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우진의 폭력이 그들의 이야기를 지배하지 않습니다.